국방부의 삭막하고 거대한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장성들과 고위 관료들의 굳은 표정 위로 조명이 차갑게 쏟아졌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에 선 한 사람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한지수 소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특임단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 장교로 불리는 인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지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스크린에 뜬 데이터를 가리켰다. 제시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새로운 극지 생존 훈련 프로그램은 심각한 절차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보급 체계의 비효율성과 현지 기후 데이터의 오류는 훈련병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수백 시간의 현장 분석과 데이터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모든 주장은 명확한 근거를 동반했다. 그녀의 발표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있던 훈련사령부 사령관 박태규 대령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다. 그는 이번 훈련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장본인이었다. 한소령, 그건 너무 비약적인 결론 아닌가.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이오. 현장에서 구르기만 한 사람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권위의식이 묻어났다. 지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박태규의 기름진 얼굴과 거만하게 치켜든 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스크린의 다음 슬라이드로 시선을 돌리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대령님, 저는 전체적인 그림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급된 방한 장비는 영하 40도 이하에서 30분 이내에 기능 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훈련병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몇몇 장성들이 흥미롭다는 듯 혹은 불편하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지수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박태규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일개소령, 그것도 감히 여자 장교에 의해 공개적으로 도전받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 자리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다음 진급을 확정짓는 무대가 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박태규는 팔짱을 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한소령,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는군. 혹시 최근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고서에 사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 그는 사적인 감정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녀의 전문성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이것은 군 조직 내에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때 흔히 사용되는 고전적인 공격 방식이었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707에서 배운 대로 감정을 통제했다. 박 대령님, 제 보고서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만 건의 테스트 결과가 사적인 감정일 수는 없습니다. 혹시 대령님께서 이 장비들의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질문은 정확하게 박태규의 아픈 곳을 찔렀다. 박태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그 두꺼운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을 리 만무했다. 그는 그저 중간 관리자들의 요약 보고만 받았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앳된 여자가 감히 자신을 수십 명의 상급자들 앞에서 망신 주려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었다. 오직 상대를 짓밟아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키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한지수 소령,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상급자에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거요. 당신의 그 오만한 태도가 바로 문제야.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군인은 복종이 생명이야. 알기나 해. 그의 고함 소리가 회피 의실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의 수준이 고작 그 정도냐고 말하는 듯 했다. 이 고요한 저항은 박태규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지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회의실 전체가 들으라는 듯이 외쳤다. 밤에도 그렇게 화가 나 있나.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장성들의 굳은 표정, 비서관의 팬소리, 심지어 환풍기 소리까지도. 박태규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한 여성 장교의 인격과 명예,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언어 폭력이었다. 그 말은 지수가 전문성이 결여된 히스테릭한 여자에 불과하다고 공표하는 것과 같았다.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 목숨을 걸고 완수한 수많은 임무,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지금 이 순간 권력에 취한 한 남자의 저열한 입방아 하나로 부정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박태규는 자신의 말에 대한 파장을 즐기기라도 하듯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씩 웃었다. 그는 지수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흐트러졌던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고위 장성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박태규를 완전히 무시한 채 가장 상석에 앉아 있던 국방부 차관을 향해 말했다. 차관님, 제 보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훈련 장비 독점 계약 업체인 K-디펜스와의 그만하지 못해 박태규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요. 이건 명백한 항명이야. 당장 이 여자를 여기서 끌어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문 앞에 서 있던 헌병들이 움찔했지만 차관의 신호가 없이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차관은 깊은 주름이 패인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박태규의 저급한 처사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다. 박태규는 정치권에도 연줄이 닿아 있는 골치 아픈 인물이었다. 차관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단 오늘은 이만하지. 한 소령 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박 대령, 당신도 좀 진정하시오. 여긴 사적인 감정을 배설하는 자리가 아니오. 차관의 말은 사실상 회의의 종료를 의미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그녀의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묵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박태규의 행동은 사적인 감정 정도로 치부되며 가볍게 넘어갔다. 지수는 자신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음을 직감했다. 회의가 파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박태규는 마지막까지 지수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며 콧방귀를 뀌고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 지수는 단상 위에 홀로 남겨졌다. 차갑게 식어버린 회의실에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모욕감과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노트북과 서류를 챙겼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절도 있고 침착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밤에도 그렇게 화가 나 있나? 박태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낙인이었다. 지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서려 할 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한소령. 돌아본 곳에는 아까 차관 옆에 배석해 있던 계급장 없는 정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국방부 직속 감찰실 소속의 이진우 수석 조사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수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오늘 일은 유감입니다. 이진우 수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연민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소령의 보고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번호입니다. 정말 사실을 밝히고 싶다면 연락 주십시오. 단 극도의 보안이 필요할 겁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지수는 손에 쥔 쪽지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것이 더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쪽지를 군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국방부 건물의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며 지수는 결심했다. 박태규는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군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모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낡은 SUV에 올랐다. 핸들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와 함께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차갑게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훈련받은 군인의 냉철한 이성이었고 불의를 목격한 자의 뜨거운 분노였다. 박태규는 자신의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르는 그 한마디로 가장 위험한 상대를 건드린 것이었다. 한지수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수의 사무실은 유난히 차가웠다. 전날에 격렬했던 회의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막 아침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려던 참에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얼굴의 헌병대 장교 2명과 감찰실 소속 중령이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한지수 소령. 감찰실 중령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어제 국방부 회의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소령은 금일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심리 안정 및 재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지수는 봉투를 받았다. 불미스러운 일, 심리 재평가, 박태규의 저열한 인신 공격을 그녀의 정서적 문제로 둔갑시킨 완벽한 프레임이었다. 그녀가 냉철한 논리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폭발로 박태규의 고함과 모욕은 상관의 정당한 질책으로 포장되었다. 이것이 조직의 생리였다. 알겠습니다. 이의는 없습니까? 중령이 물었다. 그는 지수가 항의하거나 분노하기를 예상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그저 서류에 서명했다. 복종하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억울함 대신 상황을 분석하는 듯한 차가운 이성만이 담겨 있었다.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즉시 모든 인가증과 개인 확인을 반납하십시오. 헌병들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권총집과 여러 개의 출입증을 가리켰다. 지수는 묵묵히 자신의 몸의 일부와도 같았던 것들을 풀어 그들에게 건넸다. 707 배지가 달린 전투복이,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오는 동안 복도를 지나던 동료들은 그녀를 애써 외면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리더십을 칭송하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상부에 밉보인 장교,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 그녀는 깊이 대상이 되었다. 박태규가 던진 밤에도 그렇게 화가 나 있나라는 말은 가장 효과적인 독화살이 되어 그녀의 군 생활을 마비시켰다. 기지를 빠져나오는 그녀의 뒤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따가운 시선으로 느껴졌다. 평소 그녀를 존경하던 부하들조차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박태규가 그녀를 제거하고 무언가를 덮기 위한 계산된 공격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군인답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지수는 전투복을 벗고 샤워를 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전날의 모욕감을 씻어내려는 듯했지만 가슴 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분석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했는지, 박태규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반응했는지 곰곰이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지수는 거실 테이블에 커피 한 잔을 놓고 앉아 어제 회의를 복귀했다. 박태규의 반응은 비정상적이었다. 단순한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는 지수의 보고서가 자신의 무엇인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덮어야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장비, K-디펜스, 지수가 낮게 읊조렸다. 그녀의 보고서가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과 K-디펜스와의 독점 계약 문제를 언급하려던 바로 그 순간 박태규는 폭발했다. 그는 지수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붙임으로써 그녀가 제기한 모든 문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한 것이다. 그리고 성공했다. 확신이 들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직무 정지는 심리평가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입막음이었다. 박태규는 그녀가 더 이상 군 내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그는 지수를 무력한 환자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고 군 조직에 경직된 위계 질서 속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박태규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는 707의 최고 요원을 건드렸다. 707에서의 훈련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지원이 끊긴 적진 한복판에서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법을 가르쳤다. 지금 지수는 자신이 적진에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지수는 군 정보망에서 차단되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망이 있었다.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 훈련 장비 더미 아래 숨겨둔 검은색 하드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군에 등록되지 않은 위성 통신 장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암호화된 노트북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그녀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둔 비상 장비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경유해 다크웹에 가까운 정보망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K-디펜스였다. 표면적으로 K-디펜스는 최근 몇 년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 유망한 방산업체로 포장되어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들의 기술력을 칭송하는 기사들이 넘쳐났다. 지수는 기업 등기부 등본 주주 명단,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와 수주 계약 내역을 샅샅이 훑었다. 회사의 대표는 민간 기업 출신의 사업가였지만 이 사진 중 몇몇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퇴역한 육군 고위장성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박태규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거나 그의 동기생인 인물들이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앉아 있었다. 전형적인 군피아 카르텔이군.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관 예우의 관행일 수도 있었다. 그들이 박태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즉 돈이 오고 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박태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그가 승인한 훈련 장비들이 실제로 불량이라는 물증도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어제 감찰실에 이진우 수석이 건네준 쪽지를 떠올렸다. 정말 사실을 밝히고 싶다면 그는 믿을 수 있는 인물일까? 아니면 박태규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심어놓은 또 다른 함정일까? 지수는 아직 그를 신뢰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박태규와 한패라면 그녀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혼자 움직여야 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707 내부에 믿을 수 있는 부하가 한 명 있었다. 김진호 중사. 그는 지수가 가장 아끼는 부사관으로 컴퓨터와 장비 분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 하지만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했다. 자신의 모든 통신이 감청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수는 보안이 설정된 일회용 메신저를 통해 김 중사에게 미리 약속된 암호로 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알파 지점 22시 비상. 알파 지점은 두 사람만이 아는 부대밖에 낡은 공원 묘지의 특정 구역이었다. 비상이라는 암호는 모든 공식 기록을 남기지 말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라는 뜻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지수는 검은색 후드티와 모자를 눌러쓰고 오피스텔을 나섰다. 그녀의 아파트 주차장 구석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검은색 세단이 사이드미러에 비쳤다. 벌써 붙었군. 박태규가 그녀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아예 감시까지 붙인 것이다. 그녀가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올가매려는 속셈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복잡한 도심의 퇴근길 정체 속으로 차를 몰았다. 707에서 배운 대테러 추적 회피 기동이었다. 몇 차례의 급격한 차선 변과 쇼핑몰 주차장을 관통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기동 끝에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차량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차를 안전한 곳에 버리고 지하철과 택시를 갈아타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한 시각,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공원 묘지에 가장 구석진 벤치에 김진호 중사가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거수경례를 하려 했지만 지수가 손짓으로 막았다. 소령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대 전체가 소령님 이야기로 다들 소령님이 정말 이상해지신 줄 압니다. 시간 없어 김중사, 지수가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했다. 박태규 대령이 나를 쳤어. K디펜스의 훈련 장비 때문이다.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네. 최근 보급된 신형 방탄복과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장비 박 대령이 직접 승인한 것들 말이야. 그것들의 성능 테스트 원본 데이터를 나에게 넘겨줄 수 있나? 김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1급 군사기밀에 해당했다. 소령님, 그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입니다. 발각되면 저는 물론이고 소령님도 이적 행위로 알아.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는 거야. 나 혼자서는 더 이상 내부망에 접근할 수가 없어.
이건 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내 직감에 그 불량 장비들이 조만간 실전에 배치될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대원들 목숨이 위험해. 지수의 단호한 눈빛에 김중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수가 어떤 군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먼저 챙기고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소령님 보고서 제출 이후로 박 대령이 이미 관련 자료에 전부 접근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어. 해킹에 가까운 방법이라도 좋아. 원본 데이터만 확보해. 이건 내 개인 보안 채널일세. 지수가 손톱만한 크기의 암호화된 USB 하나를 건넸다. 이걸로만 연락해. 그리고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 이건 명령이다. 김중사는 USB를 받아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각자 반대 방향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수는 다시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밤에 화가 난 여자는 이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유령이 되어 거대한 부패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노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가장 차갑고 정교하게 벼려진 무기였다. 한지수는 자신의 오피스텔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태규가 단순히 감시자를 붙인 것이라면 그들은 그녀의 동태를 파악하는 선에서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어젯밤 김중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집요한 시선과 오늘 아침 현관문 틈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던 미세한 표식은 이것이 단순한 감시가 아닌 압박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무언가 다른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거나 혹은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 덫을 놓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707에서 배운 대로 행동했다. 아침 일찍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을 나가는 것처럼 위장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고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가지 않고 1층 로비의 인파에 섞여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검은색 세단이 정문 반대편 도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의 시선은 로비 정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수는 태연하게 건물의 후문 쓰레기 처리장으로 통하는 작은 문으로 빠져나왔다. 도심의 아침은 분주했고 그녀는 골목길을 몇 개 지난 뒤에야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을 켰다. 그녀는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선배 나야. 산장 하루만 쓸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짧게 알았다고 대답하고 끊겼다. 산장은 은퇴한 707 선배가 운영하는 경기도 외곽의 폐쇄된 등산객 쉼터로 지금은 그들만이 아는 비공식적인 안전가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는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며 이동 경로를 세탁했다. 도중에 들른 상가 화장실에서 운동복을 벗고 평범한 등산객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배낭에는 최소한의 식량과 물,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무기인 암호화된 노트북과 비상 장비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산장은 말 그대로 산 중턱에 버려진 듯한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하지만 그 허름한 외관과 달리 지하에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통신시설과 비상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지수는 곧바로 지하의 작은 방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인터넷조차 연결되지 않은 오직 그녀가 가져온 위성 모뎀으로만 외부 접속이 가능한 곳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김진호 중사가 보내올 데이터를 기다렸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암호화된 USB를 통해 연결된 위성망으로 거대한 데이터 패킷이 수신되기 시작했다. 전송 속도는 지독히도 느렸지만
화면에 뜨는 1%의 수신율이 그녀의 생명줄처럼 느껴졌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모든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다. 지수는 숨을 죽이며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박태규가 승인한 K 디펜스의 신형 방탄복 K 아머 레벨 IV의 내부 성능 테스트 원본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마네킹에 입혀진 방탄복은 7.62mm 표준탄의 첫 번째 사격은 겨우 막아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격이 거의 동일한 지점에 명중하자 방탄복은 종이장처럼 뚫려버렸고 마네킹의 가슴 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지수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말도 안 돼. 이건 레벨 4가 아니야. 군 규격상 레벨 4 방탄복은 동일 지점의 다중 탄착에도 방호력을 유지해야 했다. 이것은 기껏해야 레벨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 아니 살인 장비였다. 그런데도 공식 보고서에는 합격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누군가가 원본 데이터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가상현실 VR 전투 시뮬레이터의 운영 소프트웨어 로그 기록이었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해 보였지만 김 중사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특정 코드라인에서 지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프트웨어 내에 의도적으로 심어진 백도어 백도어가 존재했다. 이 백도어를 통해 외부에서 시뮬레이터에 접속해 데이터를 빼가거나 심지어 훈련 프로그램을 오작동시킬 수도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지수는 중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나 횡령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다. 이것은 적에게 아군의 훈련 데이터를 통째로 넘겨주고 훈련병들의 전투 감각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킬 수 있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K 디펜스는 대체 어떤 회사이며 박태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장비를 승인한 것인가? 그녀는 자신이 1차로 조사했던 K 디펜스의 기업 정보를 다시 꺼내 김 중사가 보내준 자료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K 디펜스가 군납업체로 선정된 시기는 박태규가 훈련사령관으로 부임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이 수주한 수천억 원대의 계약들은 대부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K 디펜스의 비상장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이었다. 그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최종 목적지는 스위스 은행의 익명 계좌와 박태규 대령의 아내 이름으로 된 강남의 한 상가 건물 매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찾았다. 지수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박태규는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K 디펜스라는 유령 회사와 결탁하여 군의 근간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불량 방탄복은 그들이 챙긴 돈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더 큰 범죄를 감추기 위한 위장막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저 VR 시뮬레이터의 백도어는 이미 적국의 정보기관에 넘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모욕감을 넘어섰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군 조직에 대한 깊은 실망감으로 변해 있었다. 박태규는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추악한 진실의 꼬리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밤에 화가 난 미친 여자로 매도되어 쫓겨난 것이다. 지수는 모든 증거 자료를 여러 개의 USB에 복사하여 안전하게 분산시켰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길이 남았다. 하나는 이 자료를 들고 이진우 수석 조사관을 찾아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 자료를 언론에 터뜨리는 것. 하지만 둘 다 위험했다.
이진우 수석을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고 언론에 제보하는 순간 이 문제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변질되어 본질이 흐려질 수 있었다. 그녀가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지하의 작은 창문 틈으로 무언가 반짝이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즉각 몸을 낮추고 모든 장비에 전원을 껐다. 산장의 위치가 노출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산짐승의 눈빛이었을까. 그녀는 707 요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소총 대신 차가운 등산용 스틱을 쥐고 조심스럽게 1층으로 올라갔다. 창문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숲은 불길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때 그녀의 귀에 숲속에서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의 발소리,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 그들은 전문가였다. 단순한 감시조가 아니었다.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 온 용병일 수도 있었다. 박태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인 것이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직무 정지에 순응하고 물러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증거에 접근할 것을 예상하고 아예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것일지도 모른다. 지수는 지하방의 비밀 통로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이제는 수집한 증거를 지키고 동시에 자신의 목숨도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지만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하의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아드레날린이 한지수의 혈관을 타고 솟구쳤다. 그녀의 훈련된 감각은 창밖의 미세한 금속성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알아차렸다. 그들은 전문가였다. 단순한 감시조가 아니라 목표를 제거하거나 생포하기 위해 투입된 민간 용병 혹은 그에 준하는 비공식 작전팀이었다. 박태규가 군 내부의 공식 감찰팀이나 헌병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어둡고 사적인 차원에서 처리되고 있는지를 반증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지하의 비밀 통로 덮개를 열었다. 707의 선배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산장 뒤편의 낡은 배수로로 이어지는 탈출로였다. 그녀는 노트북과 증거가 담긴 USB가 들어있는 배낭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지금 그녀에게는 이 증거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드러낼 유일한 칼날이었다. 조심스럽게 배수로를 따라 기어 나온 그녀는 숲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잠시 뒤 산장 쪽에서 격렬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섬광탄이나 최루탄의 희미한 폭음 대신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그들은 그녀를 생포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처음부터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하려는 속셈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달렸다. 707에서 배운 야간 침투 기술과 지형 독도법을 이용해 그녀는 추격자들의 예상 경로를 역이용하며 산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태규는 그녀가 단순히 직무 정지에 순응하고 물러앉아 있을 여자가 아님을 간파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반격할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까지 눈치씨.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복판 호화로운 군인 전용 레지던스 펜트하우스에서 박태규 대령은 불쾌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놓쳤다고 그 계집 하나를 수화기 너머로 용병팀 리더의 변명이 들려왔지만 박태규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707의 백호라 불리던 괴물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멍청한 놈들, 당장 흔적을 찾아 하지만 명심해. 절대 공식적인 총기나 장비는 사용하지 마. 그녀는 사고로 실족해서 죽어야 해. 이해했나? 박태규는 전화를 끊고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박살 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한지수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파고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한지수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장교로만 몰아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에게 반격할 칼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 칼을 아예 부러뜨리고 그녀의 손목까지 잘라버려야 했다. 그는 즉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내부에 그가 심어둔 비선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나 박대령이다. 지금 즉시 레드 플랜을 가동한다. 박태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알파 타겟은 한지수 소령, 코드명 밤여우다. 레드 플랜은 그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들어둔 적대 세력을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한 비열한 공작이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지시를 내뱉었다. 그녀가 K 디펜스의 VR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북측에 넘기려 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지금 당장 박태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지수가 과거 임무 수행 중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던 해외 정보원의 계좌를 해킹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한지수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조작된 거래 내역을 생성했다. 공교롭게도 그 입금 시기는 그녀가 K-디펜스의 문제를 처음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 동시에 군 내부망에는 한지수의 개인 컴퓨터에서 군사 기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위장된 로그 기록이 심어졌다. 그녀가 박태규의 비리를 캐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접근 경로가 이제는 그녀가 기밀을 유출한 통로로 둔갑했다. 박태규는 한지수의 날카로운 창을 역이용하여 그녀의 심장을 찌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방송사의 아침 뉴스 속보에 한지수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속보 707 특임단 현역 여성 소령 군사기밀 유출 및 이적 행위 혐의 타령. 뉴스 앵커는 격앙된 목소리로 보도했다. 군 검찰은 한지수 소령이 신형 훈련 장비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적성국에 넘기고 거액의 돈을 수수했으며 현재 군무를 이탈해 도주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지수는 서울 변두리의 한 찜질방 구석 수면실 TV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뉴스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 군 경력, 심지어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까지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다. 뉴스는 이어 그녀가 최근 국방부 회의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심각한 스트레스와 PTSD를 겪고 있었다는 군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까지 내보냈다. 박태규가 친 덫은 완벽했다. 그는 한지수를 단순히 부패한 군인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돈에 미쳐 조국을 배신한 정신 나간 여자로 만들어버렸다. 그가 국방부 회의장에서 던졌던 밤에도 그렇게 화가 나 있나라는 모욕적인 한마디는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정신병의 근거가 되어버렸다. 찜질방을 나온 지수는 자신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현역 소령 한지수가 아니라 국가 1급 수배범이자 배신자였다. 그녀의 모든 공식 신분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은행 계좌는 당연히 동결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줄 동료는 아무도 없었다. 김진호 중사조차 그녀를 돕는 순간 공범으로 체포될 터였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동전 몇 개를 넣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진우 수석 조사관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지금 이 전화조차 도청되고 있을 것이다. 이진우가 박태규와 한패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은 공식적으로 그녀를 체포해야 할 입장이었다. 그녀는 전화 부스를 나와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사방에 깔린 CCTV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감시하는 적으로 느껴졌다. 박태규의 거대한 그물망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루트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다. 법과 조직은 이미 박태규의 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707의 훈련은 그녀를 무기력한 피해자로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상황에서 생존하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훈련받은 백호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박태규가 자신에게 씌운 밤의 분노를 진짜 무기로 사용하여 그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것. 그녀는 배낭 속의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총알이었다. 국가 반역자, 탈영병, 정신병자, 한지수라는 이름 앞에는 온갖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 먼지 쌓인 TV 화면 속에서 자신의 수배 전단이 전국으로 송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잘린 군 경력과 교묘하게 편집된 불안정해 보이는 훈련 영상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왔다. 박태규가 쳐놓은 그물은 완벽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지워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명예도 지위도 조국도 그녀를 버렸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K-디펜스의 불량 장비와 백도어의 증거가 담긴 암호화된 USB뿐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장비가 불량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 박태규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다. 박태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K-디펜스의 심장부에 밝힌 박태규와의 연결고리, 그들의 추악한 거래 내역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닌 사냥개가 되어야 했다. 707이 가르친 방식대로 적의 가장 강력한 요새를 정면으로 뚫어야 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의 위용을 자랑하는 K-디펜스 본사 건물이었다. K-디펜스 본사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요새 그 자체였다. 30층 높이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24시간 사설 보안팀이 순찰하고 모든 출입문은 생체 인식으로 통제되며 건물 내외부에는 수백 대의 고성능 CCTV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현역 소령 한지수에게도 버거운 상대였지만 모든 것을 잃은 유령 한지수에게는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은 현금으로 낡은 오토바이와 검은색 배달 유니폼을 구했다. 그리고 며칠 밤낮으로 K-디펜스 건물 주변을 배회했다. 그녀는 배달 기사로 위장한 채 건물의 모든 출입구, CCTV에 사각지대 보안 요원들의 교대 시간, 심지어 건물 청소부들의 동선까지 파악했다. 그녀의 머리씨은 건물의 3차원 지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정문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노린 것은 단 한 곳, 건물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30층 CEO 윤성진 대표의 집무실이었다. 윤성진은 K-디펜스의 민간인 대표이자 박태규와 모든 더러운 거래를 주관한 장본인이었다. 그들의 거래 내역은 일반 서버가 아닌 그의 개인 금고나 암호화된 개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작전은 D-데이 밤 12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시간에 시작되었다. 지수는
K 디펜스 건물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공사 중인 건물의 옥상에 섰다. 그녀의 배낭에는 707 시절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던 특수 제작된 등반 장비와 해킹 툴킷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K 디펜스 건물의 보안 시스템에 잠시 침투해 30층 부근의 외부 감지 센서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와이어를 발사했다. 강력한 압축 공기로 발사된 갈고리가 K 디펜스 건물의 옥상 난간에 정확히 밝혔다. 그녀는 두 건물 사이 수십 미터 아래가 아스팔트인 허공에 몸을 맡겼다. 707의 백호는 밤바람을 가르며 소리 없이 적의 심장부로 날아갔다. 그녀는 건물의 유리 외벽을 전문 산악인처럼 능숙하게 타고 올라 옥상에 안착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녀가 준비한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로 경첩 부분을 녹여내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옥상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고 모든 CCTV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림자 속으로만 이동했다. 마침내 30층 CEO 윤성진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다. 문은 최신형 홍채 인식 및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며칠 전 윤성진의 비서가 사용한 키패드의 잔여를 망원 렌즈로 촬영해 두었다. 그녀는 특수 제작한 필름을 이용해 비상 마스터 코드를 입력했고 소리 없이 문이 열렸다. 집무실 내부는 거대하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지수는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 뒤편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707에서 배운 폭발물 처리 기술을 역이용하여 그녀는 액체 질소로 금고의 전자, 잠금 장치를 급속 냉각시킨 뒤 정밀한 충격을 가해 파괴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보석 대신 검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와 몇 개의 USB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다. 빙고. 지수는 즉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그녀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은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김 중사가 넘겨준 VR 시뮬레이터의 백도어 코드를 역이용하자 암호화 체계의 약점이 드러났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떠올랐다. 박태규, 로비, 1차, 스위스, 계좌, 송금 내역, 방탄복, 테스트, 원본 폐기용. 그녀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Vcall, Recall, PY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이었다. 그녀가 파일을 클릭하자 모니터에 익숙한 두 얼굴이 떠올랐다. K 디펜스의 윤성진 대표와 자신의 군복을 차려입은 박태규 대령이었다. 영상 속에서 윤성진이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령님, 이번에 납품한 방탄복 말입니다. 현장에서 말이 좀 나오는데 괜찮겠습니까? 박태규는 모니터 속에서 위스키 잔을 흔들며 거만하게 웃었다. 윤 대표 걱정 마. 내가 훈련소 놈들 입단속은 확실히 시켰어. 어차피 걔들은 소모품이야. 그깟 방탄복 성능 좀 떨어지면 어때 겉모습만 멀쩡하면 그만이지. 그나저나 약속한 교육비는 제때 입금되고 있는 거지. 윤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물론입니다. 대령님. 따님 유학 자금은 걱정 마십시오. 하하. 지수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국과 부하들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USB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집무실 박복도에서 미세하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여러 명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그녀가 금고를 여는 순간
박태규에게 직접 연결되는 비상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젠장. 지수는 USB를 뽑아 전투복 안쪽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이미 문 밖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있다. 밤여우가 여기 있어 절대 살려두지 마. 박태규의 사설 용병들이었다. 그녀는 집무실의 거대한 창문을 바라보았다. 30층 지상으로부터 100m가 넘는 허공이었다. 용병들이 문에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쾅쾅.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트로피를 집어들어 창문을 향해 전력으로 내던졌다. 강화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엄청난 소리와 함께 깨져나갔다. 밤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책상에서 뜯어낸 랜선을 옥상에서 타고 내려왔던 와이어 로프에 다시 연결하고 반대편 고리를 집무실의 무거운 금고 손잡이에 걸었다. 그리고 용병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깨진 창문 밖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저기 있다. 쏴. 용병들이 창가로 달려들어 총을 난사했지만 지수는 이미 건물 외벽을 타고 전속력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총알이 그녀의 곁을 스치며 유리 파편을 튀겼다. 그녀는 지상에 거의 도달했을 무렵 와이어를 풀고 공사장의 자재 더미 속으로 몸을 굴렸다.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박태규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승리의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 국방부 대강당은 다시 한번 장성들과 고위 관료,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오늘 회의의 성격은 일주일 전 한지수가 모욕을 당했던 그날과는 완전히 달랐다. 오늘은 박태규 대령이 배신자 한지수 소령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K-디펜스와의 협력하에 훈련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정상화시킨 공로를 치하받는 자리이자 차세대 훈련 시스템의 성과를 발표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박태규는 단상 중앙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고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는 손짓에는 거만함이 묻어났다. 보시는 바와 같이 K-디펜스의 혁신적인 VR 시뮬레이터와 신형 방탄복은 우리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최근 한지수 소령이라는 불미스러운 내부의 적이 있었지만 그 또한 저의 신속한 조치로 그가 한지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경멸적인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박태규는 발표의 흐름이 끊긴 것에 불쾌감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둠 속에서 두 명의 인형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한 명은 그가 죽었거나 최소한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전투복이 아닌 검은색 정복 차림의 한지수 소령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국방부 최고위직 중 한 명인 감찰실장 이진우 장군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이진우는 한지수가 K-디펜스 본사를 급습하던 그 시각 그녀로부터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전달받았다. 그는 지수가 처음 쪽지를 받았던 그날부터 박태규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지수의 비공식적인 조사를 방패막이 삼아 박태규의 거대한 카르텔을 일망타진할 결정적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오? 박태규가 당황하여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창백한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국가 반역자여.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하지 않고 그의 외침에 경비 헌병들이 급히 지수에게 다가갔지만 이진우 장군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모두 멈추시오. 이진우 장군의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지금 이 순간부로 이 자리는 국방부 감찰실의 공식 청문회로 전환되어 박태규 대령. 그는 박태규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단상에 설 자격이 없소. 지금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오.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장성들과 의원들은 이 갑작스러운 반전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이진우 장군은 지수에게 고갯짓을 했다. 지수는 단상 옆에 오퍼레이터석으로 걸어가 박태규가 준비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그녀가 K-디펜스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대형 스크린이 깜박이더니 곧이어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박태규 자신과 K-디펜스의 윤성진 대표가 비밀스럽게 화상 통화를 하는 영상이었다. 대령님, 이번에 납품한 방탄복 말입니다. 현장에서 말이 좀 나오는데 영상 속 윤성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뒤이어 박태규의 경악스러운 대답이 흘러나왔다. 윤 대표 걱정 마. 어차피 걔들은 소모품이야. 그깟 방탄복 성능 좀 떨어지면 어때, 겉모습만 멀쩡하면 그만이지. 강당 곳곳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특히 훈련사령부 소속의 다른 장교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부하들을 소모품이라고 칭하는 것에 치를 떨었다. 박태규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기 위해 만든 조작이라고. 지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박태규의 말을 끊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그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K-디펜스에서 박태규의 스위스 은행 계좌와 그의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수백만 달러의 송금 내역서였다. 날짜와 금액이 정확하게 찍힌 은행 기록이었다. 박태규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단상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그는 이진우와 한지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내가 아니야. 그의 모든 권위와 위엄은 사라지고 오직 겁에 질린 범죄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지수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K-디펜스의 신형 방탄복이 7.6. 이mem탄에 맥없이 뚫려버리는 원본 테스트 영상이었다. 마네킹이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장면에 몇몇 참석자들은 눈을 감았다. 지수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것이 박태규 대령이 말한 혁신적인 장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을 밝히려 했다는 이유로 밤에도 화가 나 있는 미친 여자이자 국가 반역자로 몰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강철 같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가 저에게 씌운 모든 누명은 바로 이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이진우 장군이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다. 박태규 대령. 본 감찰실은 그대를 군형법상 이적행위 군사기밀 누설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횡령직권 남용 혐의로 이 자리에서 즉시 긴급 체포한다. 이진우 장군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강당 양쪽 문으로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박태규에게로 신속하게 다가갔다.
박태규 대령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이거나 날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박태규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을 붙잡는 헌병들을 뿌리치려 했지만 잘 훈련된 대원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양팔이 뒤로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령 계급장이 치욕 속에서 구겨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 안보의 미래를 논하던 최고 지휘관이 이제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K-디펜스와 연루된 다른 장교들과 민간인들도 이미 감찰실의 다른 팀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체포되고 있었다. 박태규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던 박태규는 단상 위에 서 있는 한지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증오 그리고 일말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 소리치려 했다. 그것은 저주일 수도 혹은 마지막 변명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뻔했던 그 어떤 말도 그가 일주일 전 그녀에게 내뱉었던 그 모욕적인 한마디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질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밤에도 그렇게 화가 나 있나? 라는 그 오만한 질문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결국 침묵 속에 묻혔다. 한지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가 강당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안도감 대신 깊은 피로감과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거대한 적은 쓰러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 역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고 상처 입어야 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멸이 없었다. 그곳에는 경외감과 존경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한지수는 말없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에 대한 묵념이었다. 박태규 대령의 체포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국방부 대강당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즉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소모품 발언과 불량 방탄복 스캔들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K-디펜스와의 유착 관계에 연루된 수십 명의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박태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성은 한지수라는 한 명의 장교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증거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군 검찰의 조사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이진우 장군이 이끄는 특별감찰팀은 박태규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스위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아내 명의로 취득한 차명 부동산은 모두 압류되었다. 그는 법정에 서는 내내 자신이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라 주장했지만 자신이 윤성진 대표와 나눈 화상통화 영상 앞에서는 모든 변명이 무력했다. 결국 군사법원은 박태규에게 군형법상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적 행위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뇌물수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직권남용 등 그의 죄목은 한 명의 군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것들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법정을 나서며 한지수를 향해 내뱉으려 했던 그 어떤 말도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가 국방부 회의장에서 내뱉었던 밤에도 그렇게 화가 나 있나라는 그 한마디는 언론에 의해 권력에 취한 자의 오만한 마지막 말로 규정되며
그의 몰락을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다. 한지수에 대한 모든 혐의는 당연히 무효 처리되었다. 국가 반역자라는 오명은 벗겨졌고 그녀의 탈영 기록은 삭제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직접 한지수 소령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으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직에 과오를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녀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환호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원래 소속 부대인 707 특임단으로 복귀했다.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영웅으로 대하며 경외의 눈빛을 보냈지만 지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깊은 거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조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경험했다. 그녀를 끝까지 믿고 도왔던 김진호 중사는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지수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지만 지수는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 자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듯했다. 몇 주 후 지수는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장관은 그녀에게 새로운 명령서를 건넸다. 한지수 소령, 아니 중령이라고 불러야겠군. 장관은 그녀가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중령으로 특별 진급되었음을 알렸다. 군이 자네에게 큰 빚을 졌네. 그리고 자네에게 맡기고 싶은 자리가 있네. 지수가 받아든 명령서에는 육군훈련사령부 산하통합훈련센터장이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다. 그곳은 바로 박태규가 자신의 왕국으로 삼고 모든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제가 그 자리를 맡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지수가 놀라 되물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규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울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우리 군의 훈련 체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주게. 자네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단 한 명의 병사도 소모품으로 취급받지 않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주게. 이것은 장관으로서의 부탁이자 군의 명령이네. 지수는 한참 동안 명령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임무였다. 그것은 적진에 침투하여 목표를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터였다. 그녀는 거대한 조직의 관성과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저항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받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통합훈련센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한지수 중령은 부임하자마자 K-디펜스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투명한 공개 입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을 도입했다. 불량 방탄복은 모두 폐기되었고 VR 시뮬레이터는 백도어가 제거된 완벽한 보안 시스템 하에 운영되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병들과 함께 진흙탕을 굴렀고 가장 먼저 방탄복 성능 테스트에 나섰으며 야간 산악 행군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소모품이란 없다는 것을, 모든 병사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훈련병들은 더 이상 지휘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대신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 지수는 과거 박태규가 사용하던 호화로운 센터장 집무실을 개방하여 병사들의 휴게실로 만들고 자신은 현장 지휘소의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업무를 보았다. 어느 늦은 밤 순찰을 마치고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온 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훈련장의 조명탑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박태규가 던졌던 그 말을 떠올렸다.
밤에도 그렇게 화가 나 있나?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여전히 밤에도 화가 나 있었. 하지만 그것은 박태규가 조롱했던 히스테릭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군인의 차가운 분노였고 부하들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지휘관의 책임감 어린 분노였다. 그녀의 그 밤의 분노는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군대에 남아있는 한 조국과 부하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불침번의 불빛이 될 터였다. 한지수는 책상 위에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 진정한 개혁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밤에도 여전히 깨어 있었다.